자만심과 열등감.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자신을 아는 현명함 때문이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경험도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높은 목표에 매달린다. 이런 목표는 대부분 자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고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가려는 데서 나온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습관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나중에는 자신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삶에서 풍요로움도 즐거움도 사라지고 답답함과 괴로움만 더해갈 뿐이다. 항상 다른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허무해진다. 사람은 자기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개성, 능력, 경험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성향과 능력에 맞는 발전 방법과 방향을 찾아야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행복할 수 있다. 자기만 옳은 줄 알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제 겨우 수박 겉만 핥았을 뿐인데 사물의 모든 법칙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또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다. 노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매우 경계했다. 중국의 철학자들은 자신을 아는 현명함에 대해 대부분 일치된 관점을 보여준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노자는 도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한 성인은 함부로 단언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한다고 말했다. 또 노자는 알면서 스스로 모르는 척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모르면서 스스로 아는 척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 단점을 단점으로 아는 것은 단점이 되지 않는다. 돌을 쌓은 성인이 단점이 없는 것은 단점을 단점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노자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에는 고집불통에 독단적이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바로 자신을 아는 현명함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겨우 하나 배웠을 뿐인데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겨 안하무인격으로 건방진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또한 함부로 남을 무시한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과 인품 외에 자신을 아는 현명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알고 고치는 것은 훌륭한 미덕이다. 남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신을 알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밖에서 얻은 지식일 뿐이고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기지 않았던가?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인 셈이다. 내가 나를 모른다니 그게 말이 돼? 내가 나를 왜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능력에 대해 말해보자. 스스로 천재라고 떠벌리고 능력을 과시하며 평범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많다. 반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신을 알지 못해 자기 비하와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훌륭한 잠재력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이반 투르게네프는 사냥꾼의 수기로 호평을 얻기 전까지 늘 자신의 문학 재능에 회의를 품고 몇 번이나 글쓰기를 포기하려 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당시 철학계를 뒤흔든 불후의 명작 논리 철학 논고를 완성한 후에도 늘 스스로 철학적인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 한밤중에 스승인 러셀을 찾아가 절망적인 말투로 "전 바보가 아닐까요? 제가 과연 철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곤 했다. 이 밖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재능을 의심해 자신감을 잃고 연구를 포기해 결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실패한 과학자들도 많다. 그렇다면 과학에 거만하지도 않고 지나친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위로 비교하면 부족하고 아래로 비교하면 남는다는 정도가 가장 좋다. 즉 단편적인 비교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여러모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알고 당사자는 모른다라는 속담과 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함은 다만 내 몸이 산중에 있기 때문이네 라는 소동파의 식구가 이를 설명해준다.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산 안에 있기 때문에 여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만의 작은 우물에서 빠져나와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공자는 스스로 하루에 3번 반성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또 루시는 나는 가끔 타인을 해부하지만 항상 엄격하게 자신을 해부한다 라고 말했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지녀야 자신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역시 훌륭한 지혜다. 살다 보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들과 오해가 쌓이고 친구들과 어긋날 때가 있다. 이렇게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진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때가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사실 인생 최악의 경험은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선 것과 같다. 잠시 멈춘 동안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심신의 긴장을 풀 수 있고 혹시 길을 잘못 들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차가 달리는 동안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잠깐의 휴식조차도 없다면 오래 운전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확실한 심리적 위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과분한 위치나 남의 위치에 잘못 서지 않도록 자신에게 딱 맞는 위치를 찾아내 빈자리로 남겨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위치를 너무 낮게 잡아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등의식은 그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의지를 약화시킨다. 자기 능력에 딱 들어맞는 이상적인 위치를 찾은 사람은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끽할 수 있다. 반대로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그 고통은 주변 사람에게 전해져 모두가 불행해진다. 화를 다스리기. 예부터 동양 철학에는
강함과 부드러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부드러운 것으로 굳센 것을 이긴다는 이유극강,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약승강은 사물의 이치를 완벽히 터득한 수준 높은 지혜를 담고 있다. 노자는 일찍이 수컷의 성질을 알고 암컷의 성질을 지키면 천하의 강물이 된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이 강한지 알면서 약한 편에 거하면 항상 이긴다는 뜻이다. 노자 철학 중 이 부분은 특히 동양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내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는 절대 나약한 겁쟁이라서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참아내지 못하는 것을 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것이다. 청나라 초기의 시인이자 화가로 유명한 부사는 분노가 한창 끓어오를 때 감정을 억누르기는 매우 어렵다. 천하제일의 용기가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는 먼저 이렇게 분노를 폭발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단 분노는 나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익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이처럼 이익은 전혀 없고 온통 손해뿐이라면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고 극복하여 쉽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한나라의 개국공신 장량이 아직 포부를 펼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장량이 하루는 다리를 건너는데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장량을 힐끔 쳐다보더니 일부러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는 장량을 향해 신발을 주워오라고 소리쳤다. 장량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고 싶었지만 상대가 백발의 노인인지라 꾹 참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 신발을 주워왔다. 그러자 노인은 또 신발을 좀 신겨주게 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황당했지만 어차피 신발도 주워왔으니 좋게 끝내려는 마음으로 쭈그리고 앉아 노인에게 신발을 신겨주었다. 노인은 신발을 신고 일어나 빙그레 웃더니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자네 정도면 내가 가르칠 만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노인은 장량과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이 노인은 훗날 장량에게 태공병법을 전수했고 덕분에 장량은 역사상 손꼽히는 현신이 되었다. 노인이 장량에게 신발을 주워오게 한 것은 그가 자기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장량은 신발을 주워왔고 노인은 그가 기본적인 인품을 갖추었기 때문에 복잡한 인간관계와 세상사에서 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해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큰일을 완성할 수 있다. 당나라 제상 루사덕은 대주의 도독으로 부임하는 동생이 길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당부했다. 별다른 재능도 없는 내가 제상을 맡고 있는데 또 내가 도독이 되었구나. 황제의 은총이 이렇게 크니 아마도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너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제 손으로 침을 닦겠습니다. 그러자 루사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누군가 네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아주 화가 났다는 것인데 네가 그 침을 닦아낸다면 상대방의 분노를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침은 닦아내지 않아도 저절로 말라 없어질 것이니 그저 웃는 얼굴로 상대방의 분노를 받아들여라. 루사덕 형제의 대화는 얼핏 보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물러섬의 미덕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절대 다른 사람과 첨예하게 대립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의 분노를 더 크게 키워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양쪽 모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옛날 전쟁은 주로 한쪽은 성을 지키고 한쪽은 성을 공격하는 형식이었다. 성을 지키는 쪽에서 해자를 건너는 현수교를 걷어올리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 성을 공격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성 아래에서 온갖 쌍스러운 욕을 해서 지키는 쪽의 심기를 건드리고 화를 돋워 밖으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승리를 거머쥘 확실한 기회인 셈이다. 병법에서는 이것을 격장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성을 지키는 쪽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성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살다 보면 자기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 때가 많은데 이 때문에 참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프랑스 서남부의 소도시 타르브에 사는 마르티라는 경찰관은 퇴근 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담배를 사러 상점에 갔다. 마르티가 담배를 들고 상점에서 나오는데 술에 취한 불황자가 막무가내로 담배를 요구했다. 마르티는 담배를 주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로 상대방을 모욕하다 보니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격해졌다. 마르티는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내보이고 얌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줄 거야 라며 불황자를 위협했다. 그러자 술 취한 불황자는 더욱 발끈했다. 두 사람은 급기야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이 간신히 두 사람을 떼어놓고 겨우 담배 한 대 때문에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느냐고 타일렀다. 불황자는 뒤돌아가면서 계속 쌍스러운 말로 마르티를 욕했다. 더러운 경찰로, 쟤까짓 게 무슨 수로 나를 잡아? 계속되는 욕설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민 마르티는 이성을 잃고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불황자를 향해 연속해서 4발을 발사했다. 불황자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마르티는 법정에서 고의살인죄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한 사람은 평생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담배 한 대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벌어진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욕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남의 발을 밟거나 말 한마디를 실수해서 지하철에서 자리를 다투거나 버스에서 떠밀리는 사소한 일 때문에 언쟁이 벌어지고 주먹다짐까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특히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흥분과 분노의 감정이 쉽게 표출된다. 감정 표출은 무조건적인 생리 반응이며 본능에 의한 반응이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노자는 사람은 고귀한 척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요즘에는 자살 소식이 뉴스거리도 안 될 만큼 흔해졌다. 그 중에서도 중고생의 자살은 특별히 놀랍고 안타깝다. 학생들의 자살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성적과 입시, 실현과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언젠가는 한 철학 교수가 자기 집 마당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교수는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연구 성과도 뛰어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그만큼 철저한 자기관리와 학문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던 탓에 결국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 교수의 자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일반인이 아니라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철학 교수로서 보통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니 본인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일반인보다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맞을 터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힘겨운 상황에 빠지자 생명을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나약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첫째, 먼저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진심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작은 시련 때문에 쉽게 목숨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숨만 붙어 있는 혼돈에 빠진 멍청하고 무기력한 산송장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생명이란 이처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한 소중히 해야 한다. 둘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배고플 때 엄마 아빠가 배부르게 먹는다고 나의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피곤할 때 동생이 사흘 밤낮을 잔다고 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내가 병이 났을 때 아무리 사랑하고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내 고통을 나눠 가질 수 없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아내나 남편이 내가 못다한 살만큼 더 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이 세상에 나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셋째, 현실에 충실해라. 내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는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삶의 목표이자 이상이다. 삶은 수많은 현재가 모인 결과다. 따라서 현재를 빼놓고 내일을 논하는 일은 아무 의미 없다. 현재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인생관을 이렇게 밝혔다. 인생은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이 불구덩이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해내야 한다. 이러한 인생관이 있었기에 그는 과감히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다. 넷째,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전 사무총장 나카지마 히로시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아니라 무지함 때문에 죽는다. 무지함 때문에 죽어선 안 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의사는 나 자신이며 가장 훌륭한 처방은 배움이다 라는 말도 있다. 이는 의학 전문 지식을 갖추란 뜻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의 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함보다 못한 과잉. 노자는 욕심을 줄인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적인 삶을 강조했다. 그래야만 인간의 본성을 해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생명에 해가 된다. 갱년기에 접어든 50대 한 분은 최근 반년 동안 자주 어지럽고 갑자기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그래서 이웃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10박스나 샀다. 그런데 2달 넘게 먹어도 좋아지기는커녕 증상이 더 악화됐다. 또 할아버지 한 분은 얼마 전 손수 담근 약주를 마시고 갑자기 고열이 나고 코피가 터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약주를 잘못 담그면 인체에 해로운 독성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괜히 보신하려고 약주를 담갔다가 이렇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양의학의 건강법 중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보신은 젊은이에게는 필요 없고 노인에게만 필요하다는 것과 보신을 맹신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의 이론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동양의학 치료법의 근본은 조화다. 병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몸이 음양과 허실의 균형을 되찾도록 기혈을 보충하여 치료한다. 요즘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작은 알약 하나로 상당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다. 영양 수치로만 따지자면 알약 몇 개가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이다. 200mg을 섭취하면 나머지 100mg은 어차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잉여 영양분은 일단 간에 쌓였다가 조금씩 배출된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축적분이 너무 많아지면 어지럼증, 두통, 구토 등 일련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간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처럼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독 증세로 고통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다. 영양 섭취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심리 상태도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생활 수준이 높아져 굶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너무 많이 먹어 비만 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음식의 적당한 섭취량은 위장의 7-80% 정도라고 한다. 7에서 8알만 채우면 100살까지 장수한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왜 100%가 아니고 7-80%일까? 자연 상태에 있을 때 호랑이는 매일 먹이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먹잇감을 사냥하면 배를 꽉 채워놔야 2-3일 굶어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매일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 과잉 섭취가 매일 이어지니 질병에 걸리기도 쉽다. 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옥수수, 호박, 감자, 고구마 같이 영양이 풍부한 잡곡이나 채소 섭취량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영양 섭취에는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중요하다.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가? 평소에 차분하던 사람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평정심을 잃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이란 고인물처럼 움직임이 전혀 없는 마른 우물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물 한 방울 튀지 않는 무감각 혹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도 보통 사람들처럼 희로애락에 반응한다. 다만 그 반응이 도를 넘지 않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자체는 큰일이 아니니 실수를 교훈 삼아 조금 더 주의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자학하고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다면 신경장애를 일으키거나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기든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놀라지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나친 감정 변화는 신체 기관에 손상을 주기도 하는데 신경성 위궤양, 고혈압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이성을 지켜 감정 변화의 폭을 줄여야 한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 지나친 보신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보신을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수많은 규칙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
어딘가 몸이 불편할 때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가장 이상적인 건강관리 방법은 적절한 생활규칙을 지키고 기본적인 의학 상식을 갖추어 심신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 여기에 취미활동으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약함의 지혜. 노자의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자유롭게 부린다와 세상에 물보다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 물을 이길 자는 없다란 말은 모두 같은 뜻이다. 즉,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는 의미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거대한 물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단단한 돌을 뚫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의 힘이 아니겠는가? 부드럽고 약한 것과 굳세고 강한 것이 대립할 때 도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약한 쪽을 선택한다. 겉보기에 약한 것은 안으로 수렴하고 강한 끈기를 발휘하지만 겉보기에 강한 것은 밖으로 흘러넘쳐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의 강한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고 내재된 끈기를 키워야 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칼 든 강도를 만났는데 칼이 무섭지도 않은지 죽어도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했다. 저항이 심해지자 강도는 가방 안에 큰 돈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덤비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강도도 돈 욕심에 이성을 잃고 가방 주인을 칼로 마구 찔렀다. 가방 주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강도는 가방을 빼앗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강도가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몇천 원 뿐이었다. 가방 주인은 용감한 사람이었을까? 악행에 저항하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겨우 몇천 원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칼든 강도에게 덤비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용기 있는 행동이 항상 훌륭한 것은 아니다. 지혜가 뒷받침된 용기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 한 여학생이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에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불행하게도 강도를 만난 것이다. 여학생은 강도라는 말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마구 뛰었지만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여학생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었다. 반가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칼을 팔러 오신 거죠?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그리고는 남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굉장히 반갑다는 말투로 말을 이어갔다. 와, 근데요. 예전에 옆방에 살던 친구랑 정말 닮았어요. 정말 마음씨 좋은 친구였죠. 아저씨를 보니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시원한 것 좀 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거?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남자는 점점 어색해지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여학생은 칼을 샀고 남자는 칼값을 받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일어섰다. 남자는 문 앞에서 갑자기 몸을 돌려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학생의 용기는 지혜와 결합된 완벽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종종 자신감이 지나쳐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커다란 바위가 솜 위에 떨어지면 바위 밑에 깔리는 솜도 있지만 나머지 솜들이 바위를 에워싸지 않던가? 강한 상대에 강하게 대응하면 양쪽 모두 큰 상처를 입지만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상대하면 오히려 쉽게 이길 수 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움직인다는 뜻의 사량 발천근 역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도리를 담은 옛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생김새도 다르지만 성격도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직하다. 이런 성격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강직한 사람들이 결국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에게 굴복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범하고 강직한 사람들은 호불호가 분명하고 쉽게 감정이 변한다. 감정의 변화가 심하면 이성을 잃기 쉬워 충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를 때가 많다. 성품이 강직한 사람을 강한 방법으로 상대하면 양쪽 모두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이기 쉽다. 이렇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만 들면 결국 양쪽 모두 큰 상처를 입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성격이 급하고 강직한 사람을 상대하면 가랑비가 옷을 적시듯 조금씩 불같은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물론 화를 누그러뜨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춘추시대 말기 정나라의 재상 자사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로 나랏일을 잘 보살핀 인물이다. 자사는 강한 방법과 부드러운 방법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드러운 방법을 위에 놓고 강한 것을 다스렸다. 정나라는 강대국 틈새에 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기본 실력을 쌓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자사는 가장 먼저 농업 발전을 강조하며 농사와 관련된 기반 시설을 확대했다. 또한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 세금을 늘렸다. 하지만 세금이 늘어나자 백성들은 불만을 드러내며 자산을 욕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산을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조정에도 세금 추가 징수에 반대하는 대신들이 많았다. 그러나 자사는 주의 반응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특별히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주시했다.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할 때면 이렇게만 말했다. 나라의 이익이 우선이니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 국가의 이익을 도와야 하오. 어떤 일이든 중도에 포기하면 아니함만 못하오. 시장만 있고 끝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오. 세금 추가 징수는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발전 정책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자 불만과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었다. 계속해서 자사는 나라 곳곳에 향교를 세웠다. 향교에서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의 불만을 표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자 일부 대신들이 향교가 통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산의 생각은 달랐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루 종일 힘든 육체 노동을 끝내고 향교에 가서 불만을 털어놓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좋은 것을 가려낼 수 있으면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니겠소? 강제로 그들을 억압하면 흙으로 뚝을 쌓아 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소. 물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더 많은 물이 모이고 둑이 무너지면 그때는 하늘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씩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 갈래로 물길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소? 상대방이 강하게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대응하면 상대방은 물론 나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 애둘러 가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침묵은 금. 노자는 돈은 고요하고 소리 없는 상태이며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침묵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다. 그 어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한없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표현 방법이기도 하다. 노자는 말하는 것에 대해 3가지 명제를 제시했다. 첫째, 다언삭궁. 이는 말을 많이 하면 지식이 금방 바닥나 자주 공경에 처한다는 뜻이다. 둘째, 소원수중. 이는 적당히 말하면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불언수풍. 이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뜻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자는 당연히 3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노자는 무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서도 무언을 강조했다. 무언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말하고 있는 상태다. 겉보기엔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거나 온몸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사람은 입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온몸으로 표현한다. 눈빛이나 입술의 움직임, 혹은 찻잔을 드는 손동작, 걸음걸이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나타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상대방이 침묵할 때 상대방의 눈빛과 자세 등을 살피며 침묵에 담긴 뜻을 헤아린다. 다언수궁이란 말이 많으면 자충수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변을 보면 말하는 걸 좋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드는 사람이 꼭 있는데 대부분 쓸데없는 말이고 그들도 자기가 하는 말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떠들든 대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다. 한마디라도 대꾸를 해주면 더 신이 나서 듣는 사람이 어지러울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댄다. 그러면 사람들은 참다 못해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해줄래? 라고 말하거나 아예 신경을 끄고 침묵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먼저 자리를 떠버린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 한 수다쟁이가 아리스토텔레스 앞에서 쉬지 않고 한참을 떠들었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짜증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실 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듣지 않았거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도 함께 살펴야지 자기 생각과 감정에만 정신이 팔리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노자가 말한 다언수궁에서 궁은 말이 많은 사람은 공궁 혹은 곤란해짐을 뜻한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반드시 걱정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말이 많을수록 상황은 더욱 곤란해진다. 그렇지만 무조건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줄이라는 의미다. 그래야 진짜로 말을 해야 할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원수중은 말을 적게 함으로써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을 안 하는 것뿐이다. 이런 사람이 입을 열면 모두가 주목하기 때문에 말의 효과가 훨씬 커진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효과다. 고대 그리스의 달변가 안티포는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특별한 규칙을 세웠다. 돈을 내고 말을 들어야 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고대 그리스 학자 중 가장 성공한 달변가였던 안티포는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능숙한 솜씨로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 날카롭게 반론을 시작했고 언제나 안티폰의 승리로 끝났다. 불어운 수풍은 침묵이 오히려 무한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역에 같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마치 난꽃처럼 향기롭다라는 구절이 있다. 상대방이 내 말에서 맑은 향기를 느끼게 하고 싶다면 난꽃처럼 조용히 꽃을 피워라. 난꽃은 묵묵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 침묵하는 사람은 온몸으로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강한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침묵은 금, 무언은 물처럼 맑다라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순자는 말을 해서 핵심에 도달하는 것은 분명 아는 것이다. 또한 침묵으로 핵심에 도달하는 것도 역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즉 웅변과 침묵이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때로는 직접 말을 할 필요 없이 표정, 눈빛, 움직임,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의사표현이 될 뿐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핵심을 찌를 수 있다. 침묵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의도적인 침묵은 짧은 순간이라도 의외의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다. 어떤 사람이 지난 연말과 크리스마스 전에 샀던 선물을 환불하러 가게에 갔다. 가게에는 손님이 아주 많았는데 이 사람이 계산대에서 환불 요청을 하자 한창 다른 손님을 응대하던 직원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고 다른 손님에게 가버렸다. 이 사람은 일단 선물 상자를 계산대 옆에 올려놓고 기다렸다. 10분쯤 지나 직원이 다시 오자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직원은 30분 동안 바쁘게 손님을 응대하고 난 후 잠시 짬이 나자 역시 아무 말 없이 이 사람의 선물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돈을 돌려주었다. 이 사람은 예의를 갖춘 침묵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 것이다. 만약 점원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싸웠다면 환불을 받았더라도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침묵의 효과를 적절히 이용하면 상상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차시무성, 승유성이라는 식구처럼 적당히 침묵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바란다. 차시무성, 승유성.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으로 백거이가 비파행이라는 유명한 시에서 악곡이 쉬는 부분을 묘사한 것이다. 비파 소리가 멈췄을 때 애절함이 더 깊이 느껴진다. 즉,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감동적일 때가 있다는 뜻이다. 자만심과 열등감.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자신을 아는 현명함 때문이다. 현대인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을 모른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아무 경험도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높은 목표에 매달린다. 이런 목표는 대부분 자기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고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가려는 데서 나온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와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습관적으로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사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원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이렇게 살다 보면 조금씩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가고 나중에는 자신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삶에서 풍요로움도 즐거움도 사라지고 답답함과 괴로움만 더해갈 뿐이다. 항상 다른 사람의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허무해진다. 사람은 자기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도 있다.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다. 사람마다 개성, 능력, 경험이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각자 자기 성향과 능력에 맞는 발전 방법과 방향을 찾아야 원하는 바를 이루고 행복할 수 있다. 자기만 옳은 줄 알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제 겨우 수박 겉만 핥았을 뿐인데 사물의 모든 법칙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또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과시하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처럼 허세를 부리며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도 있다. 노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매우 경계했다. 중국의 철학자들은 자신을 아는 현명함에 대해 대부분 일치된 관점을 보여준다. 공자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했으며, 노자는 도의 핵심을 완전히 이해한 성인은 함부로 단언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한다고 말했다. 또 노자는 알면서 스스로 모르는 척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모르면서 스스로 아는 척하는 것은 매우 나쁘다. 단점을 단점으로 아는 것은 단점이 되지 않는다. 도를 쌓은 성인이 단점이 없는 것은 단점을 단점으로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노자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현실에는 고집불통에 독단적이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바로 자신을 아는 현명함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겨우 하나 배웠을 뿐인데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겨 안하무인격으로 건방진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또한 함부로 남을 무시한다. 그래서 노자는 도덕과 인품 외에 자신을 아는 현명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자신의 단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스스로 부족한 점을 알고 고치는 것은 훌륭한 미덕이다. 남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자신을 알기는 더욱 어렵다. 그래서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밖에서 얻은 지식일 뿐이고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고 보았다. 소크라테스도 이와 비슷한 말을 남기지 않았던가?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아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인 셈이다. 내가 나를 모른다니 그게 말이 돼? 내가 나를 왜 몰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예를 들어 능력에 대해 말해보자. 스스로 천재라고 떠벌리고 능력을 과시하며 평범한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많다. 반면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신을 알지 못해 자기 비하와 비관적인 생각에 빠져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훌륭한 잠재력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사람도 있다. 러시아의 대문호 이반 투르게네프는 사냥꾼의 수기로 호평을 얻기 전까지 늘 자신의 문학 재능에 회의를 품고 몇 번이나 글쓰기를 포기하려 했다. 오스트리아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당시 철학계를 뒤흔든 불후의 명작 논리 철학 논고를 완성한 후에도 늘 스스로 철학적인 재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래서 한밤중에 스승인 러셀을 찾아가
절망적인 말투로 전 바보가 아닐까요? 제가 과연 철학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곤 했다. 이 밖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재능을 의심해 자신감을 잃고 연구를 포기해 결국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실패한 과학자들도 많다. 그렇다면 과학에 거만하지도 않고 지나친 열등의식에 빠지지도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위로 비교하면 부족하고 아래로 비교하면 남는다는 정도가 가장 좋다. 즉 단편적인 비교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여러모로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고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하다.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알고 당사자는 모른다라는 속담과 여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함은 다만 내 몸이 산중에 있기 때문이네 라는 소동파의 식구가 이를 설명해준다.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산 안에 있기 때문에 여산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자신을 아는 것은 자신만의 작은 우물에서 빠져나와 제3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할 때 가능하다. 그래서 공자는 스스로 하루에 3번 반성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또 루시는 나는 가끔 타인을 해부하지만 항상 엄격하게 자신을 해부한다 라고 말했다. 이런 생각과 태도를 지녀야 자신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역시 훌륭한 지혜다. 살다 보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들과 오해가 쌓이고 친구들과 어긋날 때가 있다. 이렇게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깊은 절망에 빠진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때가 스스로 반성하고 자신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사실 인생 최악의 경험은 운전을 하다가 빨간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선 것과 같다. 잠시 멈춘 동안 허리를 펴고 심호흡을 하면서 심신의 긴장을 풀 수 있고 혹시 길을 잘못 들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차가 달리는 동안에는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이렇게 잠깐의 휴식조차도 없다면 오래 운전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확실한 심리적 위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너무 과분한 위치나 남의 위치에 잘못 서지 않도록 자신에게 딱 맞는 위치를 찾아내 빈자리로 남겨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위치를 너무 낮게 잡아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등의식은 그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의지를 약화시킨다. 자기 능력에 딱 들어맞는 이상적인 위치를 찾은 사람은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끽할 수 있다. 반대로 잘못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고통스럽고 그 고통은 주변 사람에게 전해져 모두가 불행해진다. 화를 다스리기. 예부터 동양 철학에는 강함과 부드러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부드러운 것으로 굳센 것을 이긴다는 이유극강, 약한 것으로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약승강은 사물의 이치를 완벽히 터득한 수준 높은 지혜를 담고 있다. 노자는 일찍이 수컷의 성질을 알고 암컷의 성질을 지키면 천하의 강물이 된다고 했다. 이것은 무엇이 강한지 알면서 약한 편에 거하면 항상 이긴다는 뜻이다. 노자 철학 중 이 부분은 특히 동양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인내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는 절대 나약한 겁쟁이라서가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쉽게 참아내지 못하는 것을 참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것이다. 청나라 초기의 시인이자 화가로 유명한 부사는 분노가 한창 끓어오를 때 감정을 억누르기는 매우 어렵다. 천하제일의 용기가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는 먼저 이렇게 분노를 폭발시켰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일단 분노는 나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익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이처럼 이익은 전혀 없고 온통 손해뿐이라면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고 극복하여 쉽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편이 좋다. 한나라의 개국공신 장량이 아직 포부를 펼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장량이 하루는 다리를 건너는데 남루한 옷차림의 노인이 다리 위에 앉아 있었다. 노인은 장량을 힐끔 쳐다보더니 일부러 신발을 다리 아래로 떨어뜨리고는 장량을 향해 신발을 주워오라고 소리쳤다. 장량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를 내고 싶었지만 상대가 백발의 노인인지라 꾹 참고 다리 밑으로 내려가 신발을 주워왔다. 그러자 노인은 또 신발을 좀 신겨주게 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황당했지만 어차피 신발도 주워왔으니 좋게 끝내려는 마음으로 쭈그리고 앉아 노인에게 신발을 신겨주었다. 노인은 신발을 신고 일어나 빙그레 웃더니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돌아와 자네 정도면 내가 가르칠 만하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노인은 장량과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돌아갔다. 이 노인은 훗날 장량에게 태공병법을 전수했고 덕분에 장량은 역사상 손꼽히는 현신이 되었다. 노인이 장량에게 신발을 주워오게 한 것은 그가 자기 감정을 극복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었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장량은 신발을 주워왔고 노인은 그가 기본적인 인품을 갖추었기 때문에 복잡한 인간관계와 세상사에서 오는 어려움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기에 처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해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큰일을 완성할 수 있다. 당나라 제상 루사덕은 대주의 도독으로 부임하는 동생이 길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당부했다. 별다른 재능도 없는 내가 제상을 맡고 있는데 또 내가 도독이 되었구나. 황제의 은총이 이렇게 크니 아마도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으면 너는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만약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제 손으로 침을 닦겠습니다. 그러자 루사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바로 이것이 내가 걱정하는 부분이다. 누군가 네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아주 화가 났다는 것인데 네가 그 침을 닦아낸다면 상대방의 분노를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 침은 닦아내지 않아도 저절로 말라 없어질 것이니 그저 웃는 얼굴로 상대방의 분노를 받아들여라. 루사덕 형제의 대화는 얼핏 보면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기에는 물러섬의 미덕이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절대 다른 사람과 첨예하게 대립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의 분노를 더 크게 키워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양쪽 모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옛날 전쟁은 주로 한쪽은 성을 지키고 한쪽은 성을 공격하는 형식이었다. 성을 지키는 쪽에서 해자를 건너는 현수교를 걷어올리고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면 성을 공격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성 아래에서 온갖 쌍스러운 욕을 해서 지키는 쪽의 심기를 건드리고 화를 돋워 밖으로 뛰쳐나오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공격하는 쪽에서는 승리를 거머쥘 확실한 기회인 셈이다. 병법에서는 이것을 격장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성을 지키는 쪽에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 성을 공격하는 쪽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살다 보면 자기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 때가 많은데 이 때문에 참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프랑스 서남부의 소도시 타르브에 사는 마르티라는 경찰관은 퇴근 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담배를 사러 상점에 갔다. 마르티가 담배를 들고 상점에서 나오는데 술에 취한 불황자가 막무가내로 담배를 요구했다. 마르티는 담배를 주지 않았고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다. 온갖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로 상대방을 모욕하다 보니 두 사람의 감정은 점점 격해졌다. 마르티는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내보이고 얌전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본때를 보여줄 거야 라며 불황자를 위협했다. 그러자 술 취한 불황자는 더욱 발끈했다. 두 사람은 급기야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이 간신히 두 사람을 떼어놓고 겨우 담배 한 대 때문에 이렇게 싸워서야 되겠느냐고 타일렀다. 불황자는 뒤돌아가면서 계속 쌍스러운 말로 마르티를 욕했다. 더러운 경찰놈, 쟤까짓 게 무슨 수로 나를 잡아? 계속되는 욕설에 머리 끝까지 화가 치민 마르티는 이성을 잃고 권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불황자를 향해 연속해서 4발을 발사했다. 불황자는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마르티는 법정에서 고의살인죄로 30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한 사람은 평생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담배 한 대로 시작된 싸움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벌어진다.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사람들이 욕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몸싸움이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남의 발을 밟거나 말 한마디를 실수해서 지하철에서 자리를 다투거나 버스에서 떠밀리는 사소한 일 때문에 언쟁이 벌어지고 주먹다짐까지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특히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흥분과 분노의 감정이 쉽게 표출된다. 감정 표출은 무조건적인 생리 반응이며 본능에 의한 반응이다. 그렇다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감정을 조절해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노자는 사람은 고귀한 척해서는 안 되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생명을 아껴야 한다고 했다. 요즘에는 자살 소식이 뉴스거리도 안 될 만큼 흔해졌다. 그 중에서도 중고생의 자살은 특별히 놀랍고 안타깝다. 학생들의 자살 이유는 학업 스트레스, 감정적인 스트레스, 경제적인 스트레스, 취업 스트레스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성적과 입시, 실현과 친구들과의 갈등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한다. 언젠가는 한 철학 교수가 자기 집 마당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교수는 가정생활도 원만하고 연구 성과도 뛰어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었으나 그만큼 철저한 자기관리와 학문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던 탓에 결국 자살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이 교수의 자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비극의 주인공은 일반인이 아니라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철학 교수로서 보통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니 본인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도 일반인보다 지혜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맞을 터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힘겨운 상황에 빠지자 생명을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나약하고 어리석게 행동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첫째, 먼저 생명이 소중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
진심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작은 시련 때문에 쉽게 목숨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들은 숨만 붙어 있는 혼돈에 빠진 멍청하고 무기력한 산송장이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생명이란 이처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한 소중히 해야 한다. 둘째,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 내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가 배고플 때 엄마 아빠가 배부르게 먹는다고 나의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피곤할 때 동생이 사흘 밤낮을 잔다고 내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내가 병이 났을 때 아무리 사랑하고 피를 나눈 가족이라도 내 고통을 나눠 가질 수 없다. 내가 죽은 후에 내 아내나 남편이 내가 못다한 살 만큼 더 살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수 없다. 이 세상에 나를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셋째, 현실에 충실해라. 내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은 건 오늘, 지금 이 순간뿐이다. 우리는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삶의 목표이자 이상이다. 삶은 수많은 현재가 모인 결과다. 따라서 현재를 빼놓고 내일을 논하는 일은 아무 의미 없다. 현재를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다. 빌 게이츠는 자신의 인생관을 이렇게 밝혔다. 인생은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해야 한다.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 이 불구덩이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해내야 한다. 이러한 인생관이 있었기에 그는 과감히 하버드 대학교를 중퇴하고 창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었다. 넷째, 건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 전 사무총장 나카지마 히로시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아니라 무지함 때문에 죽는다. 무지함 때문에 죽어선 안 된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의사는 나 자신이며 가장 훌륭한 처방은 배움이다 라는 말도 있다. 이는 의학 전문 지식을 갖추란 뜻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건강을 위해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나의 몸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족함보다 못한 과잉. 노자는 욕심을 줄인 소박하고 순수한 자연적인 삶을 강조했다. 그래야만 인간의 본성을 해치지 않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욕심이 지나치면 오히려 생명에 해가 된다. 갱년기에 접어든 50대 한 분은 최근 반년 동안 자주 어지럽고 갑자기 열이 나고 식은땀을 흘리곤 했다. 그래서 이웃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몸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을 10박스나 샀다. 그런데 2달 넘게 먹어도 좋아지기는커녕 증상이 더 악화됐다. 또 할아버지 한 분은 얼마 전 손수 담근 약주를 마시고 갑자기 고열이 나고 코피가 터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의사는 약주를 잘못 담그면 인체에 해로운 독성분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괜히 보신하려고 약주를 담갔다가 이렇게 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양의학의 건강법 중에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오해가 보신은 젊은이에게는 필요 없고 노인에게만 필요하다는 것과 보신을 맹신하는 것이다. 동양의학의 이론 자체는 아주 훌륭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동양의학 치료법의 근본은 조화다. 병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몸이 음양과 허실의 균형을 되찾도록 기혈을 보충하여 치료한다. 요즘에는 한 번에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작은 알약 하나로 상당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이렇게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다. 영양 수치로만 따지자면 알약 몇 개가 식사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안 되겠지만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성인의 비타민C 하루 권장 섭취량은 100mg이다. 200mg을 섭취하면 나머지 100mg은 어차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잉여 영양분은 일단 간에 쌓였다가 조금씩 배출된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 축적분이 너무 많아지면 어지럼증, 두통, 구토 등 일련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간세포가 파괴될 수도 있다. 이처럼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중독 증세로 고통받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것이다. 영양 섭취도 적당히, 운동도 적당히, 심리 상태도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한다. 과거 어려운 시절에는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 지금은 생활 수준이 높아져 굶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너무 많이 먹어 비만 인구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비만은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고 있다. 음식의 적당한 섭취량은 위장의 7-80% 정도라고 한다. 7에서 8알만 채우면 100살까지 장수한다는 말도 있다. 그렇다면 왜 100%가 아니고 7-80%일까? 자연 상태에 있을 때 호랑이는 매일 먹이를 잡을 수 없다. 그래서 한 번 먹잇감을 사냥하면 배를 꽉 채워놔야 2-3일 굶어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우리는 매일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다. 과잉 섭취가 매일 이어지니 질병에 걸리기도 쉽다. 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옥수수, 호박, 감자, 고구마 같이 영양이 풍부한 잡곡이나 채소 섭취량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영양 섭취에는 무엇보다 균형이 중요하다. 건강을 위해서는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도 중요하다. 항상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가? 평소에 차분하던 사람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평정심을 잃고 마음이 조급해진다. 하지만 평온한 마음이란 고인물처럼 움직임이 전혀 없는 마른 우물에 돌을 던졌을 때처럼 물 한 방울 튀지 않는 무감각 혹은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도 보통 사람들처럼 희로애락에 반응한다. 다만 그 반응이 도를 넘지 않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실수로 지갑을 잃어버렸다. 지갑을 잃어버린 것 자체는 큰일이 아니니 실수를 교훈 삼아 조금 더 주의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자학하고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한다면 신경장애를 일으키거나 우울증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생기든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너무 놀라지도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나친 감정 변화는 신체 기관에 손상을 주기도 하는데 신경성 위궤양, 고혈압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이성을 지켜 감정 변화의 폭을 줄여야 한다.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관심, 지나친 보신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보신을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수많은 규칙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 어딘가 몸이 불편할 때 너무 걱정하고 불안해하면 오히려 건강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가장 이상적인 건강관리 방법은 적절한 생활 규칙을 지키고 기본적인 의학 상식을 갖추어 심신을 편안히 하는 것이다. 여기에 취미활동으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약함의 지혜. 노자의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자유롭게 부린다와 세상에 물보다 약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강한 것을 공격하는 데 있어 물을 이길 자는 없다란 말은 모두 같은 뜻이다.
즉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는 의미다. 물은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 거대한 물줄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단단한 돌을 뚫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의 힘이 아니겠는가? 부드럽고 약한 것과 굳세고 강한 것이 대립할 때 도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약한 쪽을 선택한다. 겉보기에 약한 것은 안으로 수렴하고 강한 끈기를 발휘하지만 겉보기에 강한 것은 밖으로 흘러넘쳐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면의 강한 이미지에 현혹되지 말고 내재된 끈기를 키워야 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칼 든 강도를 만났는데 칼이 무섭지도 않은지 죽어도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했다. 저항이 심해지자 강도는 가방 안에 큰 돈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 걸고 덤비는 것 아니겠어? 그래서 강도도 돈 욕심에 이성을 잃고 가방 주인을 칼로 마구 찔렀다. 가방 주인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강도는 가방을 빼앗을 수 있었다. 그런데 강도가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몇천 원 뿐이었다. 가방 주인은 용감한 사람이었을까? 악행에 저항하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지만 겨우 몇천 원 때문에 목숨을 걸다니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칼든 강도에게 덤비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이나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용기 있는 행동이 항상 훌륭한 것은 아니다. 지혜가 뒷받침된 용기만이 존경받을 수 있다. 한 여학생이 기숙사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에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는데 칼을 든 남자가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불행하게도 강도를 만난 것이다. 여학생은 강도라는 말을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마구 뛰었지만 최대한 마음을 진정시켰다. 여학생은 곧 정신을 가다듬고 미소를 지었다. 반가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칼을 팔러 오신 거죠?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그리고는 남자를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굉장히 반갑다는 말투로 말을 이어갔다. 와, 근데요. 예전에 옆방에 살던 친구랑 정말 닮았어요. 정말 마음씨 좋은 친구였죠. 아저씨를 보니 그 친구가 생각나네요. 시원한 것 좀 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거?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던 남자는 점점 어색해지는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 여학생은 칼을 샀고 남자는 칼값을 받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일어섰다. 남자는 문 앞에서 갑자기 몸을 돌려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학생의 용기는 지혜와 결합된 완벽한 용기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종종 자신감이 지나쳐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 강하게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정답이 아니다. 커다란 바위가 솜 위에 떨어지면 바위 밑에 깔리는 솜도 있지만 나머지 솜들이 바위를 에워싸지 않던가? 강한 상대에 강하게 대응하면 양쪽 모두 큰 상처를 입지만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상대하면 오히려 쉽게 이길 수 있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것을 움직인다는 뜻의 사량 발천근 역시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도리를 담은 옛말이다. 세상 사람들은 생김새도 다르지만 성격도 모두 다르다.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어떤 사람은 강직하다.
이런 성격은 각기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강직한 사람들이 결국 온화한 성품을 지닌 사람에게 굴복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범하고 강직한 사람들은 호불호가 분명하고 쉽게 감정이 변한다. 감정의 변화가 심하면 이성을 잃기 쉬워 충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를 때가 많다. 성품이 강직한 사람을 강한 방법으로 상대하면 양쪽 모두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이기 쉽다. 이렇게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를 이기려고만 들면 결국 양쪽 모두 큰 상처를 입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드럽고 온화한 태도로 성격이 급하고 강직한 사람을 상대하면 가랑비가 옷을 적시듯 조금씩 불같은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물론 화를 누그러뜨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불길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춘추시대 말기 정나라의 재상 자사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이치로 나랏일을 잘 보살핀 인물이다. 자사는 강한 방법과 부드러운 방법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는 부드러운 방법을 위에 놓고 강한 것을 다스렸다. 정나라는 강대국 틈새에 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기본 실력을 쌓는 것이 급선무였다. 이에 자사는 가장 먼저 농업 발전을 강조하며 농사와 관련된 기반 시설을 확대했다. 또한 군비를 확충하기 위해 세금을 늘렸다. 하지만 세금이 늘어나자 백성들은 불만을 드러내며 자산을 욕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자산을 죽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 조정에도 세금 추가 징수에 반대하는 대신들이 많았다. 그러나 자사는 주위 반응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특별히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상황을 주시했다.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할 때면 이렇게만 말했다. 나라의 이익이 우선이니 필요하다면 당연히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 국가의 이익을 도와야 하오. 어떤 일이든 중도에 포기하면 아니함만 못하오. 시작만 있고 끝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할 것이오. 세금 추가 징수는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농업발전 정책 덕분에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자 불만과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었다. 계속해서 자사는 나라 곳곳에 향교를 세웠다. 향교에서는 백성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치나 사회의 불만을 표출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러자 일부 대신들이 향교가 통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산의 생각은 달랐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백성들이 하루 종일 힘든 육체 노동을 끝내고 향교에 가서 불만을 털어놓고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의견을 듣고 좋은 것을 가려낼 수 있으면 오히려 서로에게 좋은 것이 아니겠소? 강제로 그들을 억압하면 흙으로 뚝을 쌓아 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소. 물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더 많은 물이 모이고 둑이 무너지면 그때는 하늘도 어쩌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씩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 갈래로 물길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소? 상대방이 강하게 공격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대응하면 상대방은 물론 나까지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 애둘러 가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이다. 침묵은 금. 노자는 돈은 고요하고 소리 없는 상태이며 들을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침묵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때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가 있다. 그 어떤 말보다 침묵이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침묵은 한없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고의 표현 방법이기도 하다. 노자는 말하는 것에 대해 3가지 명제를 제시했다. 첫째, 다언삭궁. 이는 말을 많이 하면 지식이 금방 바닥나 자주 공경에 처한다는 뜻이다. 둘째, 소원수중. 이는 적당히 말하면 모든 일을 원하는 대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 불언수풍. 이는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은 뜻을 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자는 당연히 3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노자는 무의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서도 무언을 강조했다. 무언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말하고 있는 상태다. 겉보기엔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거나 온몸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 사람은 입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온몸으로 표현한다. 눈빛이나 입술의 움직임, 혹은 찻잔을 드는 손동작, 걸음걸이에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나타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상대방이 말을 하지 않으면 답답해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람은 상대방이 침묵할 때 상대방의 눈빛과 자세 등을 살피며 침묵에 담긴 뜻을 헤아린다. 다언수궁이란 말이 많으면 자충수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변을 보면 말하는 걸 좋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떠드는 사람이 꼭 있는데 대부분 쓸데없는 말이고 그들도 자기가 하는 말이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떠들든 대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다. 한마디라도 대꾸를 해주면 더 신이 나서 듣는 사람이 어지러울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어댄다. 그러면 사람들은 참다 못해 상대방의 말을 자르고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해줄래? 라고 말하거나 아예 신경을 끄고 침묵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먼저 자리를 떠버린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한다. 한 수다쟁이가 아리스토텔레스 앞에서 쉬지 않고 한참을 떠들었다.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짜증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실 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전혀 듣지 않았거든. 말을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도 함께 살펴야지 자기 생각과 감정에만 정신이 팔리면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노자가 말한 다언수궁에서 궁은 말이 많은 사람은 공궁 혹은 곤란해짐을 뜻한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반드시 걱정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 말이 많을수록 상황은 더욱 곤란해진다. 그렇지만 무조건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말을 줄이라는 의미다. 그래야 진짜로 말을 해야 할 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원수중은 말을 적게 함으로써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다. 평소에 말이 적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을 안 하는 것뿐이다. 이런 사람이 입을 열면 모두가 주목하기 때문에 말의 효과가 훨씬 커진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효과다. 고대 그리스의 달변가 안티포는 자신과 대화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특별한 규칙을 세웠다. 돈을 내고 말을 들어야 하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고대 그리스 학자 중 가장 성공한 달변가였던 안티포는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주의 깊게 들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이 끝나면 능숙한 솜씨로 상대방의 빈틈을 노려 날카롭게 반론을 시작했고 언제나 안티폰의 승리로 끝났다. 불언수풍은 침묵이 오히려 무한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역에
같은 마음에서 나온 말은 마치 난꽃처럼 향기롭다라는 구절이 있다. 상대방이 내 말에서 맑은 향기를 느끼게 하고 싶다면 난꽃처럼 조용히 꽃을 피워라. 난꽃은 묵묵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진한 향기를 내뿜는다. 침묵하는 사람은 온몸으로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강한 생동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침묵은 금, 무언은 물처럼 맑다라는 말이 생겼을 것이다. 순자는 말을 해서 핵심에 도달하는 것은 분명 아는 것이다. 또한 침묵으로 핵심에 도달하는 것도 역시 아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즉, 웅변과 침묵이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때로는 직접 말을 할 필요 없이 표정, 눈빛, 움직임,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의사표현이 될 뿐 아니라 더 정확하게 핵심을 찌를 수 있다. 침묵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다. 의도적인 침묵은 짧은 순간이라도 의외의 효과를 발휘할 때가 많다. 어떤 사람이 지난 연말과 크리스마스 전에 샀던 선물을 환불하러 가게에 갔다. 가게에는 손님이 아주 많았는데 이 사람이 계산대에서 환불 요청을 하자 한창 다른 손님을 응대하던 직원이 자세한 설명도 없이 안 된다고만 하고 다른 손님에게 가버렸다. 이 사람은 일단 선물 상자를 계산대 옆에 올려놓고 기다렸다. 10분쯤 지나 직원이 다시 오자 이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직원은 30분 동안 바쁘게 손님을 응대하고 난 후 잠시 짬이 나자 역시 아무 말 없이 이 사람의 선물 상자를 들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돈을 돌려주었다. 이 사람은 예의를 갖춘 침묵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룬 것이다. 만약 점원에게 큰 소리를 치고 싸웠다면 환불을 받았더라도 과정이 훨씬 복잡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침묵의 효과를 적절히 이용하면 상상 이상의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차시무성, 승유성이라는 식구처럼 적당히 침묵함으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바란다. 차시무성, 승유성.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보다 더 낫다는 뜻으로 백거이가 비파행이라는 유명한 시에서 악곡이 쉬는 부분을 묘사한 것이다. 비파 소리가 멈췄을 때 애절함이 더 깊이 느껴진다. 즉, 침묵이 그 어떤 말보다 감동적일 때가 있다는 뜻이다.